안녕하세요. 다인이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팔진료실 권기환 원장님 모시고 후두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후두염이란 어떤 질문인가요? 예, 급성 후두염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해부학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형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급성 후두염, 급성 상기도염, 하기도염,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중복해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나눠서 상기도염, 하기도염이 있습니다. 상기도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목에 보면은 남자들 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네. 뭐 흔히들 목젖이하는데 사실 목젖은 다른 부위긴 하지만 이 부위 바로 밑에 성대가 있습니다. 요 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쪽은 하기도, 위는 상기도라고 합니다. 즉 상기도는 코, 입을 포함해서 시작해서 우리가 먹고 숨 쉬는 길을 따라서 성대에 있는 부분까지 염증이 생기면 상기도염, 상기도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성대 밑에 부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지염, 폐렴, 뭐 그런 질환들은 주로 이제 하기도염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상기도염과 이 급성 후두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상기도 질환에서는 비염, 뭐 입안 질환들, 편도염, 그다음에 후두염 등이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기도 얘기할 때 뭐 코뿐만 아니라 입안, 인두, 후두를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후두 부분만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후두염이라고 하고, 급성으로 생겼을 때를 급성 후두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의 구조물을 보면 사실은 이제 입안을 보면 우리가 먹는 거나 그다음에 숨 쉬는 길은 같이 한꺼번에 있어요. 고등동물일수록 이게 한 공간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하등동물일수록 이게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음식들이 기도로 들어가면 사례가 걸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숨 쉴 때는 기도만 열리고 밥 먹을 때는 식도가 열려서 음식이 들어가는 길을 서로 이제 알아서 분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게 좀 모형도라 피부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물이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안에만 자세해서 보면 목젖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대가 있는 거고요. 단면을 보면 위에서 보면 사실은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혀가 앞쪽에 있고 이제 혀를 넘어가면서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거를 후두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두개를 반을 나눠보면 이 후두개가 요게 성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후두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이 기도를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성대도 닫히고 이 뒤쪽에 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길은 이 뒤쪽에 위치하고 숨 쉬는 길은 이 앞쪽으로 가서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후두는 요 성대를 포함한 성대의 약간 밑부분부터 요 후두개라는 포함한 요 부분을 후두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후두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급성 후두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급성 후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우리가 후두, 아까 얘기한 후두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증상,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이 난다든가, 아니면 목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후두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질환들을 급성 후두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급성 후두염과 일반적인 감기, 독감과의 또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급성 후두염 자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후두는 아까 이제 전체적 상기도 중에 일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사실 이 뒷부분에 이런 점막들, 뒤쪽 점막들, 이런 부분은 다 인두예요. 인두라고 하면 인두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혀 뒤쪽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식도로 넘어가는 길까지 이 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죠. 이 꺾이는 부분에서 식도 전까지를 우리가 인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염이 걸려서 코가 막히고, 그러면 코가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입으로 숨 쉬게 되죠. 근데 생리적으로는 코로 숨 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면 목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성 후두염은 다른 질환과의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있어서 급성 후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부터 급성 후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인두염, 주변에 있는 점막들이 염증이 생겨서 그것들이 퍼져나가서 급성 후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급성 후두염 존재 자체는 딱 전정짓기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른 질환과 연계되기도 하면서 또 독립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침 나고 목 아프고 열 나고 그러는 거죠. 바이러스에서 통상적인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독감은 뭐냐?
독감은 우리 알다시피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유행할 때 생기는 질환을 특징적으로 독감이라고 합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에 비해서 증상이 심하죠. 고열, 심한 목 통증, 심한 기침 등 일반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하고 계절적으로 좀 구분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검사를 많이 하죠. 키트로 검사하면 인플루엔자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C는 사람들이 안 걸리고 주로 A, B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트 검사를 해보면 A가 주로 많긴 하지만 A 또는 B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과 감기의 차이는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생기는 거를 독감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형 거를 감기라고 얘기하고,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고, 대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급성 후두염이라고 하는 거는 후두 부분에 특정 질환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급성 후두염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공통 분모도 있고 또 독립된 질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급성 후두염이 왜 특정 계절이나 특정한 환경에서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후두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숨쉬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숨쉬는 공간, 기도 내지는 후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은 무엇인가를 보면 적당한 습도, 그 다음에 적당한 이제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쁜 자극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담배를 계속 쏘이면은 후두가 안 좋겠죠. 그런 이제 깨끗한 환경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후두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급성 후두염이 왜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서 안 좋으냐? 그러면 날씨가 건조하거나, 그죠? 일교차가 심하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급성 후두염은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온도가 늦가을부터, 여름까지는 습하니까 늦가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봄까지는 계속 쭉 이어져서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그건 곧 급성 후두염이 잘 걸린다는 것과 좀 같이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요즘 이제 얼마 전까지 본 것도 일교차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아침 온도 10도에 오후 온도 20몇 도까지 올 거예요. 10몇 도씩이나 일교차가 심해지면 후두는 안 좋아집니다. 그럼 겨울철에 가습기를 쓰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그러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환자 볼 때 무조건 물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꼭 주무실 때 가습기를 틀어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두염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부두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계속 내고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운동을 하다가 혹은 조깅을 하다가 다리를 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삐거나 설사골절이 아니래도 그러면 정형외과 가면 쓰지 말라고 하죠. 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캐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기부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게 해서 보존하고 쓰지 않도록 하는데 성대는 얘를 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본인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자꾸 사용하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안쪽에 보면 밴드처럼 보이는 게 이게 성대거든요. 실제로 위에서 후두 내싱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대인데, 성대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급성 후두염에 걸리면 주변 점막도 발적되고 붓긴 하지만 이 성대도 발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원래 색깔은 다른 주변의 점막보다 하얗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급성 후두염에 걸리면 얘네들이 빨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발이 비하면 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우리가 급성 후두염에 걸리면 보통 말 쓰는 것보다는 좀 덜 써라, 혹은 일적으로 하시다 보면 좀 조절해서 최소한 반만이라도 사용하시게 하거나, 아니면 사적으로는 얘기 안 할 수 있으니 그때는 가능한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목을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고 자꾸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좀 말을 안 하게 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일타강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급성 후두염이 듣기로는 어린 애들한테도 흔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도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운 겨울이 될수록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더 심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더 감기 잘 걸리겠죠. 그럼 당연히 후두염이 더 오는데, 사실은 더 자주 오는 것보단 애들 같은 경우는 코감기도 잘 걸리니까요. 근데 애들은 보면 코감기가 오는 건 곧 기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코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죠.
그럼 애들은 뭐 영락없이 입으로 숨 쉬죠. 그러면 우리 어른 같으면 수시로 풀기라도 하죠. 그러면 한 살, 2살 자기가 스스로 고프는 애들은 풀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입 벌리고 입으로 숨 쉬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른 같은 경우는 입이 말라지니까 물이라도 먹고 아니면 가스도 틀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이해도가 낮다 그러면 애기는 밤새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건조해지고 후대염이 더 잘 생기고 그러면서 기침은 계속 나오고 제가 외래에서 아기 환자들이 오면 한 80% 이상의 기침의 원인은 콩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한테는 더 잘생긴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훨씬 병이 심각하게 갑니다. 어린이 급성 후두염은. 왜 그러냐면 후두개라는 게 있습니다. 후두개는 안쪽에는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후두개가 이렇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두개가 이제 이게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높이고 약간 눕혀서 음식이 뒤로 넘어가게 하고 기도를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는 연골이 있어서 이게 좀 빳빳해요, 어른들은. 근데 애기들은 이게 흐느적거려요. 그래서 이게 축 처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급성 후두염이 생기면 이 애들은 점막도 흐느흐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붓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점막 밑에는 임파선들, 임파 조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몸은 어떤 외부에서 세균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임파선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임파세포를 내서 얘네들을 잡아먹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를 많이 붓는단 말이죠. 임파선이 많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이를 많이 하면 땡땡 부어요. 그러면 기도가 그만큼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후두개도 축 늘어져. 점막도 흐늘거리니까 부으니까 더 땡땡해져. 그 소리는 뭐냐면 애들의 급성 후두염은 기도를 좁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쿠르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급성 상기염 애들 질환은 특히나 특징은 뭐 심한 기침. 이제 우리가 뭐 막힌 코프라고 얘기하는데 컹컹대는 기침들. 그런 기침들 애들한테 잘 낫는 이유가 이런 급성 상기도염에 잘 걸리고 그다음에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좀 심한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뭐 항세균이나 뭐 세균의 바이러스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급성 후두염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급성 후두염에 걸렸을 때 또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말하는 와중에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가장 첫 번째가 습도입니다. 건조하면 더 심해지고 우리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자 중에 이제 기침으로 많이 해요. 목이 간질간질고 그것도 일종의 보면은 급성 인두염, 후두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조해지니까 점막들이 예민해져서 답답하니까 뭘 하냐면 그걸 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헛기침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비벼내면 어떻게 돼요? 붓죠? 부으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죠? 부으니까 답답하니까 더 하게 되고 더 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목을 더 완전 안 좋아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첫 번째는 건조함, 두 번째는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습도. 그래서 얘기하는 게 30분마다 물 드세요. 물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그리고 잘 때는 꼭 가습기 틀어놓으십시오. 세 번째, 절대 목이 답답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래 뱉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분명히 낼 것 같더니 가래 뭐 열심히 뱉으라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어서 가래가 찬 경우는 뱉으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 가래가 많이 차 있으면 분비물 때문에 폐렴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혹은 기관지염이. 그런데 기관지염 폐렴이 없이 건강한 경우에 단지 가래 없이도 가래가 찬 것처럼 느끼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래를 뱉으면 더 목에 안 좋으니까 그런 걸 피하도록 권고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의사들이 후두 내시경을 봐서 점막이 많이 부어 있거나 반짝되어 있는 경우는 뭐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쓴다거나 그다음에 진동 소염제를 쓴다거나 그리고 세균 감염이라는 그런 증거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거나 뭐 피 검사에서 염증 소열이 높다거나 그럴 때에는 뭐 항생제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급성 후두염이 저 주위에서 보면 또 이게 뭐 병원 잘 다니면서 처방약 잘 먹으면 금방 낫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좀 되게 빈번하게 또 재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한다든지 어떤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추가적인 검사 필요하긴 한데 그 앞서서 검사 이전에 이 사람한테 나쁜 그런 습관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잘 치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은 먹는데 물은 잘 안 먹고 목이 답답하고 해서 같은 걸 계속 하고 있고 간은 계속 뱉고 그렇다면 절대 안 낫겠죠. 사실은 이제 검사 이전에 그런 습관들,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후두 내시경을 해서 병변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간혹 가다가 성대 이하 부위에 또 병변이 있어 그런 경우는 뭐 간단하게는 목 엑스레이나 혹은 경부 CT나 그런 걸 찍어서 이하 부위에 다른 또 일으킬 만한 소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어떤 염증 소견이 있는지. 모든 질환 같은 게 이제 특히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분이 안 좋아지는 건 감기부터 시작해서 폐렴으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는지를 좀 다 폐엑스레이도 확인해보고 해서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검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 듣고 보니까 자세하면서도 쉬운, 명쾌하게 급성 후두염에서 모든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감히 명의라 정말 칭할만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임육과 전병원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